사촌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횡령하고 그 아내를 20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은 악마 같은 인간. 20년 만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흉터 진파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 모두가 지켜보는 대형 스크린에 20년간 숨겨온 추악한 진실이 폭로됩니다. 형님, 내 아내가 짊어진 20년의 눈물값 이제 이자로 쳐서 감옥에서 갚으시오. 가장 천한 곳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반전, 그 소름 돋는 목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배를 채울 것이 없는 배고픔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의 기억 속에서 내 이름이 서서히 지워지는 것일까요? 여기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그리움이라는 단어 하나를 심장에 새긴 채 버텨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의 거친 오지에서 방군에게 억류되어 매일같이 죽음의 문턱을 수천 번 넘나들며 살아남은 사내. 이제는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어 금이 환영한 거물이 되었지만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화려한 5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천막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가슴을 때리는 좁은 시장 골목. 시큼한 시래기 냄새와 비릿한 빗물이 뒤섞여 코끝을 찌르는 그 허름한 곳에서 사내는 2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고 있었죠. 기익. 기름칠 한번 제대로 안 된 낡은 미닫이 문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열립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사내. 성진호는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수만 리 길을 걸어온 고단함이 흙먼지처럼 묻어 있었고 등 뒤의 배낭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여기저기 해지고 낡아 금방이라도 터질 듯 보였죠. 진호는 말없이 주방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주방의 낡은 무명 커튼을 걷고 한 여인이 땀을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박명숙. 58배 그녀는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정면으로 맞은 듯 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겼지만 숨길 수 없는 흰 머리카락 그리고 이마와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은 그녀가 보낸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대변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이 빗속을 뚫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 몸이 다 젖으셨네. 명숙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건네는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차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명숙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쟁반을 받쳐든 왼쪽 팔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반팔 소매 아래로 여과 없이 드러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붉은 화상 흉터,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마치 뱀이 감고 지나간 듯한 그 처참하고도 흉측한 흔적을 보는 순간 진호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실종된 직후 홀로 남겨진 아내가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서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고통의 증거이자 훈장이었습니다. 명숙은 손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도 모른 채 익숙한 솜씨로 주방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국밥 한 그릇을 말아왔습니다. 따뜻한 국물 좀 드세요. 빗속에서 떨다 오면 바로 병나요. 우리 집 시래기가 좀 질기긴 해도 속 풀기엔 이만한 게 없답니다. 명숙이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놓는 순간 진호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드는 대신 명숙의 화상 입은 팔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흉터의 결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꾸짖는 채찍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혹시 국밥이 입에 안 맞으실까봐 그러시나? 명숙의 걱정 어린 물음에 진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아닙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잠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진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마주한 아내의 손맛. 그 구수한 시래기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차가운 뱃속을 적시자 진호는 그만 참아왔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섞여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 마디마디 굵어진 거친 손, 그리고 저 흉측하게 남은 화상의 기억. 진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수만 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수가, 내가 왔다. 당신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홀로 던져두고 떠났던 죽일 놈 같은 남편이 이제야 돌아왔어. 당장이라도 모자를 벗어 던지고 아내를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내가 성진호라고 당신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토록 망가뜨리고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원흉, 사촌 형 오상구.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여전히 아내의 곁에서 독리를 드러내며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숙은 손님의 눈물을 보지 못한 척 짐짓 밝은 목소리로 수건을 들어 옆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멀리서 오신 모양인데 밥 모자라면 편히 말씀하세요. 우리 집은 밥 인심 하나로 버티는 데니까요. 요즘 세상이 하도 팍팍해서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살 힘이 나지 않겠어요? 명숙은 화상 입은 팔로 쟁반을 받쳐들며 혼잣말인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옛날엔 참 잘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남은 건 이 흉터랑 갚아도 끝이 없는 빚뿐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날까지는 이 팔로 국밥 말아야죠. 내일 모레면 우리 도윤이 결혼식이거든요. 그때까지만 이 팔이 잘 버텨주면 좋겠는데. 아들의 결혼식. 그 한마디가 진호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저 팔이 문드러지도록 국밥을 말아냈으라네.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명숙이 저런 흉측한 상처를 입을 일도 시장 바닥에서 땀 흘리며 멸시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진호는 차마 고마웠다는 말도 못한 채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려놓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습니다. 손님, 거스름 돈 가져가셔야지. 5,000원이나 남는데. 명숙의 애타는 외침을 뒤로하고 진호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사라졌습니다. 골목 어기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동을 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진호가 비에 젖은 모자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아내를 향한 슬픔이 아닌 서슬퍼런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죠. 김비서, 오상구 그 인간 지금 어디 있나? 뒷좌석에 앉은 진호의 목소리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비서가 서류를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네, 회장님. 현재 오상구는 도윤 도련님의 결혼식장에 혼주인 척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객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자기가 가문의 기둥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호는 아내의 일그러진 화상 흉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그래, 내 아내를 2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고 가스라이팅한 데가 이제 이자로 쳐서 하나하나 갚아줘야지.
놈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에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비 내리는 시장 골목 위로 진호를 태운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하늘 씻어낼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화려한 귀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나를 향해 칼을 든 강도일까요? 아니면 내 눈물을 닦아주며 등 뒤에 비수를 숨긴 채 가족이라 부르는 악마일까요? 여기 20년 동안 그 비수를 은혜라 믿으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둔 가련한 여자가 있습니다. 박명숙. 그녀에게 지난 20년은 7,300일의 감옥이었고 그 간수장은 다름 아닌 남편의 사촌 형 오상구였습니다. 시계 태엽을 20년 전 명숙의 팔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측한 낙인이 새겨졌던 그 지옥 같은 밤으로 돌려봅니다. 남편 성진호가 남미에서 실종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지 단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생사조차 모른 채 어린 아들 도윤을 끌어안고 울고 있던 명숙의 단칸방에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화학. 누군가 고의로 뿌린 기름 위로 불길이 뱀처럼 기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낡은 목조문은 이미 불길에 가로막혀 열리지 않았죠. 그때 방 안쪽에서 들려온 어린 도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 엄마, 뜨거워. 엄마 살려줘. 엉엉. 명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 한 장 없이 맨몸으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아래로 손을 뻗어 아들을 감싸 안았을 때 시뻘건 불덩이가 명숙의 왼쪽 팔을 집어삼켰습니다. 지지직.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명숙은 아들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팔이 숫덩이가 되어가는데도 아들의 머리를 가슴으로 감싸쥐고 지옥 같은 불길을 뚫고 나왔죠. 그것이 바로 명숙의 팔에 남은 그 흉측한 화상 흉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진실은 그 화재 현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타는 집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던 사촌 형 오상구. 그는 진호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사주해 명숙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한 원흉이었습니다. 상구는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나타나 불길 속에서 기어나온 명숙을 부축하며 위선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아이고, 진호 그놈. 남미 가서 도박빚을 얼마나 졌길래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태운 거니? 그놈이 너랑 애까지 죽이려 한 거야. 명숙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남겨 아들과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런 자신들을 구해준 건 오직 사촌 형뿐이라고 말이죠. 상구는 그날 이후 명숙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전 재산 털어서 그 사채 빚 다 막아줬다. 알겠니? 너랑 도윤이는 이제 내 덕에 목숨 부지하는 거야. 그러니 평생 나한테 속죄하며 살아야 해. 그날부터 명숙의 20년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통 국밥집에서 장사 준비를 시작해 오전 10시가 되면 몸을 추스를 틈도 없이 상구의 대저택으로 출근합니다. 상군의 가족의 8첩 반상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무릎으로 기며 닦습니다. 상구의 아내가 수입 명품 가방을 들고 브런치를 즐기러 나갈 때 명숙은 그 집 베란다에서 찬물에 손을 적시며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를 빨았습니다. 명숙의 팔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화상 흉터가 당겨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죠.
하지만 상구는 그런 명숙을 보며 위로는커녕 구역질 난다는 듯 코를 막았습니다. 야, 명숙아, 너 오늘 국밥 팔아번 돈 다 가져왔어? 도윤이 이번 학기 등록금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알지? 야, 냄새나니까 저리 좀 비켜. 그 흉측한 팔은 좀 가리고 재수없게 말이야. 상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명숙이 가져온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에 침을 발라 세며 말하곤 했습니다. 명숙은 화상 입은 팔에 통증이 심해져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연신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버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명숙은 상군의 집 김장 300포기를 혼자 담그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쓰러졌을 때도 명절마다 열댓 명의 친척상을 혼자 차리며 화상 흉터 위로 뜨거운 기름이 튀었을 때도 빚 갚는 주제에 엄살 부리지 말라는 상구의 호통이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심지어 상구는 명숙이 식당 일을 하며 아들 수술비로 모아둔 비상금마저 이자 명목이라며 뺏어갔고 명숙이 화상 흉터 제거 수술을 받으려 할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돈 아깝게 흉터는 무슨 흉터냐? 너처럼 남편 잡아먹고 집안 망해먹은 년한테는 그게 딱 어울리는 낙인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 뒤져. 상구의 아내 역시 명숙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명숙이 청소를 하러 가면 더러운 냄새 밴다며 명숙이 쓰던 걸레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명숙이 배가 고파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밥을 먹으려 하면 어디 감히 상전이 먹는 밥솥에 손을 대느냐며 명숙의 손등을 국자로 때렸습니다. 명숙의 팔에 남은 그 붉은 흔적. 그것은 화마 속에서 아들을 구한 위대한 어머니의 훈장이었지만 상구 부부의 가스라이팅 속에서는 가문을 망쳐놓은 저주받은 낙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도윤의 결혼식 전날, 명숙은 상구의 호출에 다시 그 저택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결혼식 준비로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상구의 명령은 명숙에게 법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상구는 양복을 매만지며 주방 입구에서 명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예식장에서 너 절대 혼주석에 앉을 생각 마라. 하객들 수준이 있는데 너처럼 냄새나고 팔에 흉물스러운 상처 있는 년이 앉아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넌 그냥 주방에서 음식이나 날라. 알았어? 명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에서조차 어머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신의 가장 큰 상처인 흉터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상구의 모욕에 명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번에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주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윤이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게 해주세요. 상구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홀로 남겨진 명숙은 화상 입은 팔을 소매로 가리며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방금 상구가 나간 그 저택 대문 밖에서 20년 전 실종되었던 남편 진호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첨단 도청 장비를 통해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진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안에는 상구가 보험금을 가로채고 방화를 사주한 모든 증거, 그리고 지난 20년간 명숙을 괴롭혀온 상구 부부의 만행이 담긴 영상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상구, 내 놈이 내 아내를 살해하려 불을 지르고 20년 동안 그 흉터를 빌미로 짐승처럼 부려. 진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야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구의 전 재산을 단숨에 공중분해시킬 금융 폭탄과
오상구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내일 결혼식장이 당신의 제삿날이 될 거야. 내 아내가 짊어진 20년의 고통, 이제 당신 목숨으로도 부족할 거다. 진호의 차가운 분노가 밤 공기를 가르며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아들의 결혼식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도윤의 결혼식입니다. 지옥 같은 20년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빛이자 명숙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 누구보다 화려한 축복 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어머니였지만 박명숙에게 결혼식 전날 밤은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명숙이 지난 세월 흘렸던 눈물을 대신해 쏟아지는 듯 무겁게 창문을 때려댔죠. 명숙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위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는 대신 사촌 형 오상구의 저택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하객용 답례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구는 내가 돈을 대서 치르는 예식이니 마지막까지 은혜를 갚으라며 명숙을 이 한밤중에 호출한 것이죠. 명숙의 손마디는 이미 고된 식당 일로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희미했습니다. 무엇보다 왼쪽 팔의 화상 흉터가 비가 와서 그런지 유난히 더 날카롭게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그날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 살점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었지만 명숙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정성스레 리본을 묶었습니다. 도윤아,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어엿한 가장이 되는구나. 엄마가 못나서 내 결혼식 선물 하나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내 손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내 체면을 세워주고 싶구나. 명숙의 눈동자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다. 이내 답례품 상자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앞치마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명숙아, 너 아직도 다 못 끝냈어? 내일 예식장에 보낼 건데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어쩌니? 나 참 밥값하기 정말 힘들다 그치? 서재에서 고가의 와인 잔을 들고 나온 상구가 명숙의 뒤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인격적인 대우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짐승을 다루는 듯한 지독한 경멸이 섞여 있었죠. 상구는 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허리를 숙여 명숙이 포장하던 상자 하나를 구두 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서 우리 도윤이 얼굴 좀 보려고요. 내일 긴장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명숙이 굽은 등을 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만 입에 올려도 죽을 것 같던 피로가 가시는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상구는 그런 명숙의 소박한 미소를 가차없이 비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야, 박명숙. 내가 오늘 너 부른 건 일 시키려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야. 귀 씻고 똑바로 들어. 내일 예식장 말이다. 너 절대 혼주석에 앉을 생각 마라. 명숙의 손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상자를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명숙은 멍하니 고개를 들어 상구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윤이 애미인데 제가 안 앉으면 누가 그 자리에. 상구는 명숙의 왼쪽 팔 그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가래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이 미련한 년아, 거울 좀 봐. 내 그 팔, 그 흉측하게 일그러진 붉은 흉터. 그게 하객들 눈에 띄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내일 오는 내 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
저런 징그러운 괴물 같은 팔을 가진 여자가 혼주라고 앉아 있으면 식장 분위기 다 망칠 거 아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저런 상것이랑 친척이냐고 비웃을 거 아니냐고. 명숙은 가슴이 수만 조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상구가 돈을 노리고 사주했던 그 불길 속에서 젖지도 않은 맨몸으로 뛰어들어 아들 도윤을 품에 안고 나오느라 얻은 상처였습니다. 자신의 살점이 수처럼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들의 숨소리 하나만 확인하며 버텼던 숭고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 나는 사랑의 증거가 이제는 아들의 가장 기쁜 날을 망치는 흉측한 괴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제가 한복 소매로 잘 가리면 도윤이 손은 제가 잡아줘야죠. 걔가 나만 보고 커왔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주버님. 명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냉혹하게 명숙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안 돼. 한복 소매가 절하다가 들리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내 체면이 곧 도윤이 체면이야. 너 같은 게 거기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라고. 넌 그냥 주방 안쪽에서 음식이나 날라. 하객들 물 비지 않게 체크나 하라고. 내일 혼주석에는 우리 집사람이 앉을 거야. 우아하고 고상한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어야 사돈댁에서도 좋아할 거 아니냐? 상구는 명숙의 면전에 와인 잔을 비우며 마지막 모욕을 던졌습니다. 알겠어? 내일 예식장에서 내 그 흉터 실 한 가닥이라도 보이기만 해봐. 너랑 도윤이 내가 여태까지 베푼 거 다 토해내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할 줄 알아. 흉터 흉측하니 꽁꽁 싸매고 주방에나 처박혀 있어. 그게 내 분수니까. 상구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버린 뒤 명숙은 주방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상 입은 팔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자신이 가난해서, 자신이 그 지독한 불길 속에 뛰어들었던 그날의 선택 때문에 아들의 가장 기쁜 날에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팠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내 앞길을 막는구나. 이 못난 엄마 흉터가 내 자리를 뺏는구나. 비는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렸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지옥 같은 모욕도 자존심이 가루가 되는 고통도 삼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방금 상구가 나간 그 저택 대문방, 쏟아지는 빗줄기 속 검은 세단 안에서 20년 전 실종되었던 남편 진호가 첨단 도청기를 통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진호는 차 뒷좌석에서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분노를 넘어선 차디찬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전 남미 감옥에서 겪었던 그 어떤 고문보다 지금 아내의 울음소리가 더 잔인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상구, 내 놈이 감히 내 아내의 고귀한 훈장을 흉측하다고 했나? 내 아내를 주방대기로 쓰겠다고? 진호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회장님, 내일 예식장 보안팀과 이벤트팀 모두 세선 마쳤습니다. 오상구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릴 겁니다. 진호는 아내 명숙이 울며 포장하던 답례품 박스가 보이는 주방 창문을 멀리서 바라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예식장 혼주석. 감히 누가 앉는지 똑똑히 보라고 해.
그리고 상구 그 인간, 자기 입으로 뱉은 그 흉측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인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갚아도 모자랄 그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다. 진호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의 눈물과 상구의 조롱이 뒤섞인 이 긴 밤이 지나면 전국을 뒤흔들 재벌 남편의 화려하고도 처절한 귀환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20년을 버틴 명숙의 흉터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왕관으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내 아내를 나의 지옥으로 밀어넣고 완벽한 승리. 그 흉터를 비웃으며 노예처럼 부려먹은 배가 이제 이자로 쳐서 갚아줄 시간입니다. 형님, 내 아내 손대지 마. 그 손 오늘로 마지막이니까. 인생 2막 역전의 승리. 모레 저녁 8시 2부에서 공개됩니다.